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 그 뒤에 숨겨진 무서운 탐욕, 그리고 그 탐욕에 맞서 싸운 70세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 과연 할머니는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도 큰 교훈이 될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그날 오후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아들 도현이가 나타났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내 손녀 유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몸은 너무나 가늘었습니다. 엄마, 저기 있잖아. 유진이가 많이 아파. 잠깐만 맡아줘. 미안해. 아들은 황급히 현금 뭉치를 탁자에 놓고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200만 원. 손때 묻은 5만 원권 40장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내 품에 안겨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읍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검사를 권했고 며칠 뒤 받아든 결과는 내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백혈병 초기. 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수없이 전화했지만 연결음은 번번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유진이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는 평생 모아둔 돈, 논밭을 담보로 빌린 돈까지 모조리 손녀의 병원비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아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결국 단 하나의 희망줄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유진 엄마 되지요? 목이 메어오는 내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한숨 섞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미숙 씨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픈 손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유진아, 왜 이렇게 됐냐고. 며느리의 통곡 소리는 내 찢어진 마음을 더욱 아리게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연락도 없이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고 손녀가 백혈병이라는 사실, 모든 돈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수가 내가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도 기댈 곳이 없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형편이 어렵지만 가진 것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과 아들이 왜 헤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현 오빠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사채였어요. 매일 집에 깡패들이 찾아와서 저는 유진이를 안고 밤마다 떨어야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혼할 때 제가 유진이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완강히 반대했고 저는 직업도 재산도 없어서 법원에서 양육권을 오빠한테 줬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제 딸을 지키지 못한 게. 며느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힘을 합쳐서 유진이를 살리자꾸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유진이 골수 이식 준비부터 시작해요. 서류가 많이 필요한데 양육권이 저한테 없어서 어머니가 대신 서명해 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복잡한 서류들을 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서류마다 연필로 표시된 곳에 내 이름 석자를 눌러 썼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유진이에게 약을 먹이고 병원 예약을 잡고 복잡한 서류들을 처리했습니다. 밤늦도록 유진이를 간호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눈 좀 붙일게요. 유진이 약은 제가 다 먹였으니 걱정 마세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짓는 며느리를 보니 이 아이도 참 고생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를 다 써가며 유진이를 돌보고 있다고. 상사에게 눈치를 받는다고.
그래도 유진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 달 월급 들어오면 병원비에 보탤게요. 아이고, 미수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유진이는 제 딸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원망 하나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제 돈으로 일단 냈는데 나중에 유진이 다 나으면 그때 주세요.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가진 돈을 다 줄게. 나는 항아리에서 돈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싶어요. 원래 제가 유진이 엄마인데. 무슨 소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유진이 어쩔 뻔했니?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나는 고마웠고 미안했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를 이토록 돌봐주다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유진이도 며느리를 따랐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면 엄마를 찾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빨래를 개고 마당을 쓸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미수가.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할게.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를 내 아들이 왜 떠나보냈을까?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이의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캬르르릉, 쾅.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뒤편 창고 쪽에 서였습니다. 불이야, 불. 나는 소리치며 뛰어나갔습니다. 며느리도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김노인이 달려와 간신히 불을 껐습니다. 아이고 할멈. 큰일 날 뻔했어.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어쩌다. 나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고에 불이 날 만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응. 근데 이상하구나. 창고에 뭐가 있다고. 혹시 누가 장난친 건 아닐까요? 어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요즘 시골에 도둑들이 종종 들어오거든요.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구석의 집더미에 서였습니다. 다행히 금방 발견해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분명히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어요. CCTV? 그게 뭔데? 카메라요, 어머니. 집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누가 오는지 보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 돈으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재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카메라를 달아서 그런가 봐요. 도둑들이 겁먹고 안 오는 거죠. 며느리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유진이를 돌보고 병원에 다니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며느리의 표정에서 피곤함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어느 날 밤 유진이가 끙끙 앓으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약 더 주세요. 아까 안 먹었는데. 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깨웠습니다. 유진아, 약 먹었지? 엄마가 약 다 먹였다는데? 유진이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이가 헛소리를 한 걸까요? 아니면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병원비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 내가 준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수가, 이게 병원비가 이것뿐이니? 네, 어머니. 이번에는 약값만 나왔어요. 다음 주에 큰 검사가 있어서 그때 많이 나올 거예요. 며느리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 돈이 80만 원이었는데 영수증은 30만 원. 나머지는? 어머니,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유진이 걱정이 되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보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 못 믿으세요? 며느리의 눈에 서운함이 어렸습니다. 아니, 아니다. 미수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저도 서러워요. 제 딸인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수가.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요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제가 좀 날카로워졌나 봐요. 며느리는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의심한 내가 나쁜 거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는 며느리의 행동을 조금씩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걸린 작은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유진이에게 약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내가 부엌에 있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가 약을 먹이는 모습을 힐끗 보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어주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거겠지.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허리가 아파 일찍 들어온 나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CCTV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니까. 괜히 서두르다가 들키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다고. 조금만 더 참아. CCTV? 무엇을 조심한다는 걸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몰라. 대출도 알아보고 있어. 집 한 채, 땅 몇 평. 생각보다 별로 없네. 내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보험금까지 합치면 꽤 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가 잘 살려면. 나는 현관문에 기대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보험금? 우리가 잘 살려면?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뒷마당으로 돌아나가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나를 맞았습니다. 응. 허리가 아파서 일찍 들어왔다. 그러시구나.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내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나? 다음 날 며느리가 유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 피보험자 서경자, 수익자 박미숙, 보험금 3억 원.
그리고 또 하나. 유진이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 보험금 2억 원. 내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나는 서류를 도로 가방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순진한 할머니로 남아있지 않기로. 며느리를 의심한 후 나는 철저히 멍한 할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허공을 응시하고 며느리가 말을 걸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전보다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며느리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고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 창고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삐걱.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이불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자 기름통 3개, 그리고 휘발유 특유의 역한 냄새. 2년이 기어코 나는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의문의 화재, CCTV 설치 후 멈춘 화재, 며느리의 통화 내용. 며느리는 나와 유진이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보험금 5억 원을 위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서둘러 창고를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유진이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 몰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님,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험 증서 사본과 몰래 찍어둔 창고의 휘발유통 사진을 보여주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셔야 해요. 아니에요. 제가 계획이 있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위험합니다. 손녀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락 주셔야 해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나는 형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수배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찾았습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계시네요. 3개월 후 입항 예정입니다. 3개월.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아들 소식 들었다. 3개월 후에 돌아온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러나 그날 밤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급박해졌습니다. 자주 외출했고 누군가와 긴 통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유진이 큰 검사가 있어요. 서울병원에서 골수 기증자를 찾았대요. 그래? 정말이니? 네, 어머니. 드디어 희망이 보여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계획을. 며칠 후 저녁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예요. 잠깐 인사드리러 왔어요. 남자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내연남임이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남자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며느리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야. 늙은이는 잠 깊이 들고 애는 약 먹여서 재울 거야. CCTV는? 전원 끊으면 돼. 사고처럼 보이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형사님, 내일 밤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며느리는 유진이에게 평소보다 많은 약을 먹였습니다. 유진아, 오늘은 푹 자야 해. 내일 큰 병원 가야 하니까. 유진이는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안 보는 틈에 유진이 입안에 약을 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각성제를 물에 조금 타서 먹였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라. 할미가 꼭 너를 지킬게. 밤 9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진이는 깊이 잠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유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반쯤 잠든 상태였지만 내 목소리를 듣고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유진아, 할미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유진이를 안고 뒷마당을 통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헤매며 간신히 마을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아, 여기 이불 속에 숨어 있어야 해. 누가 와도 소리내면 안 돼. 할미가 금방 올게.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유진아. 할미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유진이를 이불 속 깊숙이 숨기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유진이가 누워있던 자리에 솜이불을 말아넣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아이가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슬쩍 확인하더니 남자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가 CCTV 전원 코드를 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말했습니다. 응, 들어와라. 유진이는 잘 자고 있죠? 그래, 깊이 잠들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불어왔습니다. 시작됐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뒤편 언덕에 올라 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타닥, 타닥탁. 불길이 창고에서 시작해 집으로 번졌습니다. 순식간에 집 전체가 붉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불타는 집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평생의 집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진이를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와 남자가 불타는 집을 보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거의 다 타버린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소방관들에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이가 안에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며느리는 집이 완전히 타버린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무너진 집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아. 제발. 그녀의 연기를 보며 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안에 계셨다면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어머니와 유진이가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일단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달래며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유진이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 유진아.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유진이를 안고 미리 준비해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담당 형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시죠. 우리는 밤새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를 큰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드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며느리 쪽은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내 생명보험금 3억 원, 유진이 보험금 2억 원. 총 5억 원. 보험회사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기록, 내연남과의 관계, 화재 전 창고의 휘발 유통, 그리고 CCTV 전원을 끄는 흔적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2주 후 며느리와 내연남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박미숙 씨, 화재 당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아니,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남자와 함께 네. 경찰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화재 사고였잖아요. 그렇다면 왜 화재 전날 창고에 휘발유통을 숨겨두셨습니까? 그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문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와 아들 도현이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죽은 사람을 본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살아있다, 미수가.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도 무사하다. 내가 죽이려 했던 우리 손녀도.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미수가. 왜 그랬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거야? 우리 엄마를? 우리 딸을?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경찰은 며느리와 내연남을 정식으로 체포했습니다. 살인미수, 방화, 보험 사기. 죄목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서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은 며느리 박미숙에게 살인미수로 징역 15년, 내연남 김영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복도에서 며느리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수갑을 찬 손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였어요. 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감옥에서 잘 살아라. 그게 유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이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유진이는 아빠의 골수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어느새 병실을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은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봐봐. 내가 그린 그림. 유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집 한 채 그 앞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이거 아빠, 이거 나. 그래, 유진아. 참 예쁘다. 아들은 원양어선을 그만두고 육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얻은 일자리가 괜찮아요. 공장이긴 한데 정규직이래요. 그래, 잘했다. 이제 유진이랑 많이 있어 주거라. 네, 엄마. 다시는 가족을 버리지 않을게요. 우리는 불타버린 집터에 작은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유진이는 뒷마당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할미 이거 나중에 크면 예쁜 꽃이 핀대. 그래? 그럼 우리 유진이가 매일 물 줘야겠구나. 나 매일 물 줄 거야. 아들은 텃밭을 일구며 땀을 흘렸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미 밥. 아빠도 먹어. 그래, 먹자. 우리 유진이가 차려준 밥.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진이를 재운 후 나는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목에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구나. 며느리의 탐욕이 가져온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믿음도.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들과의 화해, 손녀의 건강, 그리고 다시 찾은 평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할 가족이라는 것을. 할미, 유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왜 안 자니? 할미가 보고 싶어서. 유진이는 내 품에 폭 안겼습니다. 할미, 우리 계속 함께 살 거지? 그럼 우리 유진이. 할미가 눈 감는 날까지 함께 있을게. 할미는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래, 우리 유진이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우리의 앞날도 밝게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언젠가 새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진이가 심은 꽃씨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아. 예쁜 꽃이 필 거야. 유진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폐허 위에 핀 이 작은 싹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낡은 회중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닙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일상의 소리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의 소리입니다. 2년 후, 유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 도연이는 성실하게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손녀와 아들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가끔 며느리 미숙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 제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어 유진이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뒤편 텃밭에는 유진이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나팔꽃.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 꽃들처럼 다시 피어났구나.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할머니처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끝까지 믿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려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이 아닐까요? 할머니는 70세였지만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감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으세요.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